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흐름과 상품 시장 동향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뉴욕 증시는 좀 약세 흐름으로 마감한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웰스파고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에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What we are watching next week, including Wells Fargo earnings라고 해서 주말 중에 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시장은 새해를 불안하게 출발을 했다. 그러면서 주요 지수가 주간 손실을 기록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대차 대조표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민감한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상대적으로 뒤처지면서 11월에 도달한 사상 최고치에서 현재 약 7%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자, 주식은 미래 주식과 현금 흐름에 따라서 평가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미래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미래에 투자를 하고 오늘처럼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좀 할인율 혹은 또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감소하는 리스크에 대한 요구하는 수익률도 높아져야 하는데 분모가 증가하면서 미래 수익과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이 더 많을수록 요율이 높을수록 오늘날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인데 이번 주 실적 발표는 나오는 대로 장연구소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월스트리트 탑 애널리스트가 꼽은 새해 장기 보유 종목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Wall Street's top analysts like these stocks for the long term as a new year begins라고 해서 기사 제목이 나왔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오미크론 케이스의 증가와 또 채권 수익률의 증가 그리고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전망에 직면하면서 주식은 견고한 기반 위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인 요인은 노련한 투자자에게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포지션할 때 더 그렇다라고 합니다. 재무 데이터 집계 웹사이트죠. 팁랭크스에서 또 관심 가져볼 만한 5가지 종목을 마련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인텔이고요. 지금 전자상거래의 붐과 함께 거의 모든 분야의 첨단 기술 응용 분야에 급속한 가속화 이후에 특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CEO인 팻 겔싱어, 팻 겔싱어가 이끄는 이 회사는요. 새로운 파운드리와 몇 가지 새로운 계획에 250억에서 28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라고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가장 또 자신 있게 얘기했던 아이반 페인세스네요. 네, 애널리스트죠. 설치 공간과 출력 용량의 또 공격적인 확장에도 인텔은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자회사인 모빌아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텔의 상승 모멘텀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매수 평가했고요. 바이로 내놨죠. 그러면서 타겟 프라이스는 68달러에서 72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7,000명의 분석가 중에서 50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선택은 74%만 정확도가 있고 거의 평균 수익률 중이 37.3%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코세라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트렌드에 의해서 강화된 또 다른 산업인 교육기술이죠. 사용자 기반이 팽창하면서 여러 회사의 가치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백신 출처가 출시되면서 진행이 되면서 또 투자자의 관심은 연결된 플레이를 더 많이 재개할 것이다. 그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세라라고 합니다. 지금 코세라를 보면요. 2021년 초 상장한 이후에 약 45%가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최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할인 기회를 확인해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니드햄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니드햄 앵커죠. 네, 라이언 맥도날드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했나 좀 확인을 해봤더니 보고서에서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핵심 사업이 올해 높은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맥도날드 애널리스트 타겟 프라이스는 45달러 제시했고요. 목표 의견은 매수입니다. 2021년 3월 IPO 이후 크게 압축됐으면서 현재 주가를 매력적인 진입 시점으로 보고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000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지금 맥도날드가 439위, 상위 5% 안에 올랐고요. 성공률은 52%, 평점은 30.6%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조 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요. 아이폰 13을 필두로 해서 거대한 제품 사이클에 뒤이어 엄청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기록적인 판매 실적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웨드부시 세큐리티스에서 지금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의견을 내놨고 지금 주식은 매수 평가, 목표 주가는 $200 제시했습니다. 7,000명의 분석가 중에서 굉장히 탑 상위권이죠. 60위 안에 들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률은 74%, 그리고 평균 에버리지 수익률은 51.8%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고데리입니다. 지금 디지털로 변모하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은 웹사이트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도메인 등록 기관인 고데리는 최근까지 약 1년 반 동안 상태적으로 또 좀 정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활동가 투자자이죠. 스타보드 밸류는 6.5%의 지분을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해당 주식이 굉장히 싸게 나왔다.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나타낸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제프리스에서 브렌트 3라는 애널리스트가 낙관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는 $110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7,000명 중에 314위를 기록하고 있고 성공률은 60%,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28.2%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넷플릭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인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스트리밍 전쟁이 가열되면서 주식이 냉각화됐죠. 투자자들이 열악한 참여 데이터와 국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흔들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와 프로덕션 회사에 지난달 계속 다소 약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스티픈 니콜라우스의 스콧 데비트라는 애널리스트가 내놨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은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660 제시했습니다. 데비트는 현재 1위를 놓고 경쟁하는 7,000명 이상의 분석가 중에서 177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균은 62%, 그다음에 수익률은 35.3%라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연구소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는데요. 이어서 바로 또 뉴욕 증시와 관련한 이슈들, 또 경제 지표와 관련한 이야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사 앵커님, 또 주말에 또 그 미국의 고용 실적 기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발표한 거죠.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9만 9천 개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24만 5천 개였고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다 40만 건 이상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레저 접객업소에서 5만 3천 개가 늘어났고 전문 서비스 쪽에서 4만 3천 개, 그리고 제조업에서 2만 6천 개가 늘어났는데 소매업종 쪽에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뭐 다른 고용 지표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고용 실적 왜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루 전에 나왔던 게 ADP 민간 고용 보고서였지 않습니까? 네, 당시 그렇죠. 80만 7천 건이 늘어나가지고 시장 예상보다도 2배 이상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더딘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기를 갖다 꺼려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인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노동시장 참가율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가율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61.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를 해서 한 1.5%포인트 정도 낮고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현재 한 230만 개 정도 부족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12월 달 고용 보고서가 12월 중순쯤에 집계가 된 거기 때문에 오미크론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벌써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따른 불안 때문에 일자리 복귀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이런 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렇게 또 부진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힘을 더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네, 임금 상승률하고 실업률을 봐야 됩니다.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 전달에 비해서 0.6%,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4.7%
0.5%가 올랐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은 0.4에 4.2였거든요. 그러니까 0.4였는데 0.6, 4.2였는데 4.7로 임금 상승은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임금 상승에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업률은 아마 주말 동안에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3.9%를 기록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3%대로 떨어졌다고 자랑을 했다가 언론들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는데 네. 시장에서는 4.1%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3.9%라면 어느 정도 낮은가 하면 팬데믹 이전에 네. 3.5%를 기록한 일이 있는데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완전 고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하려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충분히 구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준의 이 긴축 움직임이 좀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고용 지표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 보고서와 관련한 이슈 또 말씀 좀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또 양적 긴축에 관련한 이슈도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아무래도 좀 빨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그 비둘기파로 대표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 메리 데일리라는 사람이 전미 회의가 있었죠. 전미 경제학회 연례총회에 참가를 해가지고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정책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지난번보다 더 일찍 대차 대조표 축소해 나가는 게 축소에 나서는 것을 자기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한두 차례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 대조표 축소에 나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비둘기파 말고 매파에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에도 3월에 금리를 올리고 그 이후의 조치로 양적 긴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발언을 하면서 양적 긴축을 갖다가 당연시하고 그리고 그 실시 시기도 연내 쪽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양적 긴축을 선호한다라는 발언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난번 긴축 시기에서 봤을 때 양적 긴축이 언제 착수가 됐을까? 뭐 그거보다 더 빨라져야 된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한 걸 보면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난번 금리 인상 시기 그러니까 긴축 시기를 보면은 2013년 5월에 버냉키 의장이 의회에 참석을 해서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테이퍼링 텐트럼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테이퍼링에 들어간 거는 2014년 1월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금리 인상은 2015년 12월에 하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을 2016년 12월에 하고 그다음에 이 양적 긴축은 언제 들어갔는가 하면 2017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기간적으로 쭉 본다 그러면은 실제 테이퍼링 착수한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대략 한 3년 10개월 이후에 양적 긴축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첫 번째 금리 인상으로 따진다면 1년 10개월 이후에 양적 긴축에 들어갔고 또 네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이후에 양적 긴축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난번하고 비교를 할 때 지금 이제 테이퍼링 스타트 금리 인상 시작 이걸 갖고 비교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금리를 몇 번 올리고 난 뒤에 양적 긴축에 들어갔느냐 이걸 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지난번 같은 경우는 4번 금리를 올리고 난 뒤에 양적 긴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경우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점도표상에 나타나기로는 금년에 3번, 내년에 3번, 후내년에 2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금년에 3번하고 내년 그러니까 4번째 내지는 3번 끝나고 난 뒤 정도의 양적 긴축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얘기들이 뭔가 하면은 그때보다는 더 빨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시장에서는 언제쯤 양적 긴축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JP모건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양적 긴축이 들어가는 시기를 언제로 잡았는가 하면은 9월로 잡았습니다. 9월로 잡고 그리고 양적 긴축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려가지고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는 어땠는가 하면은 분기별로 따져가지고
500억 달러까지 늘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속도도 굉장히 빨리 하고 그리고 양적 긴축의 규모도 지난번보다도 2배 이상 늘릴 것이다. JP모건은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양적 긴축을 4분기에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JP모건은 3분기 얘기를 했고 골드만삭스는 4분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의 규모가 6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쭉 얘기들을 갖다가 종합을 해보면은 지난번 양적 긴축보다는 훨씬 빨라지고 그 빨라지는 시기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올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시작 시기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언젠가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 번의 양적 긴축의 규모도 꽤 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또 양적 긴축을 서두른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 그러니까 매입한 채권의 규모가 너무 많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양적 긴축에 들어갔을 때는 4조 달러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8조 7천억 달러어치 정도의 이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많은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양적 완화에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여유가 그만큼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당장의 물가 상승도 잡아야 되지만은 연준 입장으로 봐서는 가지고 있는 이 채권 규모를 갖다가 빨리 좀 줄여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본다면은 금리 인상보다도 양적 긴축이 물가를 잡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갖다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뭔가 하면 기준금리를 올림으로 해가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금리 올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장기금리 떨어지는 거 보셨죠? 10년짜리 금리 떨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시장이 연준이 하는 행동하고는 연준이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때가 많은 겁니다. 근데 양적 긴축에 들어가 가지고 10년물 장기물 국채를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게 되면 장기물 금리는 틀림없이 올라가겠죠. 어떤 예상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매달 뭐 1,000억 달러가 됐건 500억 달러가 됐건 채권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게 된다면은 장기 금리는 금방 올라갈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리를 갖다가 지금 현재 8번 올리겠다 그러지만 사실 시장에서 8번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금리 인상 때 금리를 모두 몇 차례 인상을 했는가 하면 2015년 12월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9번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 9번 인상이 좀 과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9년에 금리를 한번 낮춥니다. 낮추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체질이라는 게 8번 금리 인상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래도 좀 안 될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현재 인플레를 잡고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오히려 양적 긴축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양적 긴축을 빨리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자본시장 특히 신흥시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오프닝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공포의 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포의 봄이 가시화된다면은 신흥시장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CNBC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금리 인상보다는 양적 긴축을 선호하는 것 같다. 양적 긴축에 기댈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